평화는 집짓기이다. 내 집을 지어보는 것,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손수 지어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꿈꾼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집짓기에 비유된다. 집을 짓기 위해 터전을 마련해야 하고,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면서 집이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 거실과 방, 부엌, 그리고 화장실을 설계도에 따라 내부 시공을 하면 집의 모습이 갖추어진다. 지붕도 만들고 집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면서 정원을 예쁘게 조성하면 내가 꿈꾸는 집이 탄생한다. 멀찍이 서서 내 집을 바라보면 행복하다. 내 집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평화는 집짓기이고 집짓기가 바로 평화이다. 평화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다. 긴 평화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과 평화는 인류 역사의 두 수레바퀴이다. 인류는 자신을 방어하여 생존하기 위해 사냥을 하였고, 점차 이웃 부족을 대상으로 정복 전쟁을 벌였다. 광대한 영역을 정복하면 평화가 찾아온 듯 하지만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지배자의 폭정으로 인민이 살기 힘들어지면 밀란이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적의 공격으로 국토와 인민 모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여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운다.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긴 평화 후에 전쟁이 번갈아 왔다. 21세기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인가?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인가?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도 가지고 있다. 가공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은 인간이다. 인류는 서로 기싸움을 하기 위해 말폭탄은 날릴지언정 핵전쟁을 시도하는 막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멸망을 앞당길 핵전쟁은 인류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이성적 판단으로 억제되지 않을까? 향후 달이나 화성에 인간이 살게 될 시점에 인류는 지구에서 핵폭탄의 저주에 휩쓸려 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엄청나게 많이 기술되었고, 수천 년 전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전쟁 박물관이 있어 전쟁에 대한 역사는 잘 기록되고 보존되고 있다. 심지어 평화박물관이나 평화기념관에서도 전쟁에 대한 기록과 유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나 기록, 평화의 사상, 평화의 방략은 후세에 잘 전해지지 않아서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인류가 오랜 세월 향유한 평화는 희미한 기억 정도로 남았다. 최근에 평화학이란 학문이 생겼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을 다루고 있어 앞으로는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인류가 마음속 깊이 갈구하는 평화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 자취를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전수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인류는 오랜 세월 평화의 시대를 누려왔지만 전쟁을 오히려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역사라고 배웠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연구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들추어낸다. 인류의 역사는 문명을 철저하게 파괴한 전쟁 시기보다 더 오랜 세월 평화의 시대를 통하여 문명을 보존하여 왔다. 우리의 뇌리 깊이 박혀있는 전쟁에 대한 기억에 도전하기 위하여
필자는 평화를 화두로 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인간 본성에 평화의 뿌리가 있는가? 인간 의식에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인간의 삶은 평화를 지향해 왔는가? 인간의 역사에 전쟁이 아닌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한 시대가 있었는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과 원칙은 있는가? 위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필자는 이 책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평화에 대한 관념적인 설명은 어렵게 여겨지기에 우리의 일상사나 역사 속의 이야기를 전달하려 하였다. 세상에서 평화를 일구어간 다양한 이야기에 더 친숙하게 되면 우리의 기억에 평화의 지문을 남길 것이고 전쟁보다 평화를 더 지향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에 평화는 아이들의 놀이이고 빛나는 햇살이요 어른들의 협상이고 어두운 달빛이다. 평화는 봄날의 꽃구경이요 가을 단풍놀이다. 여름의 뜨거운 더위이고 겨울에 매서운 추위이기도 하다. 평화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를 지은 조은상 박사는 인재개발의 전문가로서 30년 이상 인재 양성 분야에서 연구한 학자로 인재개발론, 얘야 네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단다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근무를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유네스코, ILO, 코이카, 아펙 연관된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평화에 대한 지평을 넓혔습니다. 2019년 평창올림픽 전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들은 후로 보름 동안 성지 순례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한 후 평화의 봄이 온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정년 후 평화를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평화에 대한 글을 써왔으며 틈틈이 작가의 혼을 담은 서각 작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9번째 이야기 도산 안창호. 지난 100년의 한국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포용의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꼽는다. 도산 안창호는 일제의 침략에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60평생을 구국운동에 바친 위대한 애국자이고 한국 민족을 인류의 모범이 되는 최고 민족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자아혁신과 국민의 품격 향상에 힘쓴 민중교화의 교육자이며 무실역행과 인격혁명과 대공주의의 사상으로 민족의 지표와 역사의 진로를 밝힌 탁월한 사상가이며 이상촌 건립과 사회개혁과 산업진흥과 교육건설로 100년 대계의 경륜을 보여준 훌륭한 선각자이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한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복잡한 해방 전국의 거대한 혼란기에 강대국의 대립과 상반되는 이데올로기,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국가 지도자로서 폭넓은 식견과 결단력, 그리고 화합형의 지도자로 손꼽힐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다. 조선왕조 말기에 대동강 작은 섬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안창호는 한학을 공부하다가 서구 학문을 배우기 위해 구세학당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그때 독립신문을 접하게 되어 서재필, 이상재, 윤치호, 이승만 등이 설립한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민중계몽운동을 시작하였다. 쾌재정의 연설을 통하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힘을 갖자면 우선 국민 모두 학문을 배워 눈을 떠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위보다도 무겁고 강철보다도 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당한 후 안창호는 고향으로 돌아가 최초의 남녀 공학인 점진 학교를 세워 3년간 가르쳤으며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동포들의 곤궁과 갈등을 목격하고 동포들이 서로 돕고 법을 지키는 교육 활동에 매진하여 동지들과 함께 공립협회를 만들고 공립신문을 발간하였다. 1905년 일제와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귀국하여 독립을 위한 비밀단체인 신민회를 1907년 조직하였다. 또 이탈리아 통일에 기여한 청년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의 청년 정치단체를 참작하여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청년 학우회를 조직하여 덕육, 체육, 지육을 통하여 무실, 역행, 자강, 충실, 근면, 절제, 용감의 가치를 지닌 청년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격살 후 안창호는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석방되었다. 도산과 신민회는 1910년 3월 전국 간부회의에서 독립전쟁 전략을 채택하고 일제가 의심하여 구금했던 간부들을 국외로 망명시켜 해외 지역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산은 중국 청도로 비밀리 망명을 한 후 러시아 한인 사회를 돌아보았다. 미국으로 복귀한 후 독립운동 방략을 완성하여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를 조직하고 신한민보를 발행하여 국민의 총회가 해외 한인 동포들의 최고 기관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기초훈련단체로서 흥사단을 조직하였는데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연고를 배제하고 팔도 대표를 창립위원으로 모집하였다. 흥사단은 북미뿐 아니라 멕시코, 쿠바, 하와이 등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광복 후에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만세운동의 여파로 외국에 망명한 독립지사들은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안창호는 초대 내무총장에 취임하였다. 통합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출범할 때 하위 직급인 노동국 총판의 임무를 맡아 군사, 외교, 교육, 사법, 재정, 통일 분야의 6대 사업을 중점으로 한 독립운동 방략을 제시하였다. 임시정부가 위임 통치를 주장한 이승만계와 이를 반대한 이동휘계로 나뉘어 분열되자 1923년 135개 단체가 참석한 국민대표회의를 열었지만 자금난과 의견 차이로 분열되며 해체되었다. 안창호는 상대방의 이념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유일독립당을 조직하여 독립국을 세우려 노력하였으나 일제의 좌우 분열 획책과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의 결렬로 좌절되었다. 도사는 좌우를 품는 포용적인 사고인 대공주의를 주창하는데 이는 1920년대 말부터 표방한 철학과 사상, 경륜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공주의의 정신적 논리적 의의는 일개인은 민족에게 봉사함으로써 그의 천직을 다한다는 국가 제일, 민족지상의 인생관을 총괄한 것이다. 여기서 대공은 곧 전민족의 복지, 공공의 이익, 국가의 요청을 표시하고 그에 대하여 개체, 소화, 사익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니 이는 공리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립운동가로서의 도산을 강조한 신용하 교수는 도산의 대공주의는 독립, 즉 대공이란 목표 달성의 대의를 주축으로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서와 감정은 초월하여 독립이라는 대공에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하여 통일하는 주의라고 말하였다. 신용화의 주장은 도산의 다음과 같은 외침에서 지지를 받는다.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내세우기보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민족 해방이 먼저냐, 계급 해방이 먼저냐 하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합시다. 또한 의열투쟁이냐 저항운동이냐 하면서 다투지 맙시다. 필요하면 의열투쟁도 해야 하고 또 3.1운동과 같은 민중저항운동도 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는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하자고 호소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내세워 독립을 완성하고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의 사회제도를 확립하자고 호소했다. 도산의 대공주의는 손문희 삼민주의와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 철학과 동일한 맥락을 이루면서도 더 포괄적이고 실천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다. 1937년 동우의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도산 안창호는 나라의 기둥이요 희망인 우리 젊은이들이 낙심하면 민족은 살아날 수 없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오 라는 말씀을 남기고 3월 10일 위대한 독립운동가, 사상가, 교육자로서의 삶을 마치게 되었다. 도산 안창호는 사람들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였기에 그야말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와 우, 투쟁과 저항, 민족과 계급 모두를 껴안고자 노력했다. 조선시대 대우받지 못했던 평안도 출신이라는 차별을 받았지만 지역적인 차별이나 불관용에서 자유롭기 위해 흥사단을 창립할 때 팔도 대표를 뽑아 차별을 극복하고 포용이란 가치를 실현하려 노력하였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평등하게 대우하였고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문한 곳에서 체포되어 조선으로 돌아와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 결국 건강 악화로 순국하게 되었다. 도산의 포용과 관용의 정신이 후세에게 전수되어 사회 각 부문, 특히 정치계에도 도산의 후계자가 많이 나와 대공주의를 채택하여 평화통일이란 대공에 많은 정당들이 대동단결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평화의 집 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9번째 이야기, 도산 안창호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번째 이야기, 통합과 존중의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대공주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평화의 집 짓기 12가지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통합과 존중의 예술. 독일의 예상치 못한 통일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통일에 따른 여러 가지 난제를 제시하였다. 독일은 통일에 대한 준비, 특히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시나리오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세계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면서 유럽과 소련,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 통치하여 다시는 유럽의 강자가 되지 않도록 국제 질서를 재편성하였다. 그러기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독일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방 형태, 흡수 형태 등에 대해 동독의 주민들은 주민 투표에서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 형태를 선택하였다. 그러다 보니 동서독의 통합 과정에서
서독의 사회제도와 자본주의 문화가 우위를 차지하고 동독이 가지고 있던 사회보장제도와 문화적인 장점들이 모두 무시되었다. 비록 동독의 정치 지도자들이 독일 통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동독의 사회보장제도와 문화적인 장점들은 2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다. 한스 모드로프는 동독 공산당의 마지막 총리로서 1973년 동독 공산당의 드레스덴 지역 서기를 역임하였다. 1989년 독일 공산당, 즉 사회주의 통일당의 당수인 에곤 크렌츠가 축출되면서 사실상 동독의 마지막 권력자로서 베를린 붕괴로부터 시작된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보았고, 통일 이후 연방의회와 유럽의회 등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모드로프는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권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한국도 통일 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사회적 평등과 자유를 공존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한다.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모드로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 점을 철저하게 유념해야 합니다. 독일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협약으로 만들었습니다. 통일협약서 34조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분단되어 있었으나 동독은 이바지한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독일이 갖는 국가의 문화를 지속성 있게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으로는 무엇보다도 남쪽과 북쪽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가 다른 사회에서 살아온 상대를 진실로 존중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공동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을 먼 꿈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자본주의를 본받은 자본주의 제도가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려 물질 위주의 가치가 최상의 기준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간의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온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 중 극소수의 특권층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여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탈북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북한과 남한 교육의 격차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부분 비숙련 노동자로 일하게 만들고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 역시 남한에서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남북한의 통합 혹은 통일에 대한 관점은 북한의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결합할 때 경제 성장에 큰 촉매가 된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한 통일 비용 문제에 동조하면서 경제적인 혜택보다 비용만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시장주의적인 관점이나 식민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공감이란 관점을 지녀야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공감이란 거저 한쪽이 온정어린 시선으로 보거나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곁에서 함께할 때 공감할 수 있다. 북한 주민과의 소통이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 사회에서 겪은 경험과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그들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을 재설계하면 어떨까? 그리한다면 오랜 시절 단절되어 왔던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이해하는 장이 됨과 동시에 남북한의 서로 이질적인 제도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0번째 이야기, 통합과 존중의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번째 이야기, 넬슨 만델라와 차별의 철폐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 독일의 사례처럼 남북한이 상대를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1번째 이야기, 넬슨 만델라와 차별의 철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넬슨 만델라가 수감되어 있던 감옥, 이제는 박물관으로 바뀐 곳을 보면서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남아프리카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였다. 넬슨 만델라는 신통력이 있어서 백인들의 증오와 두려움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예방하였을까?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었을까? 소수의 백인이 지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으로 악명이 높은 아파르트헤이트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소수인 백인들을 위한 우대 정책은 남발했으나 대다수인 흑인들에게는 차별과 불평등한 삶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넬슨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무장 조직을 설립하여 투쟁을 하다가 교도소에서 27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고집하던 보타 대통령이 뇌일혈로 쓰러져 사임하자 대통령에 취임한 프레데리크 클레르크는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만델라와 동료들을 석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하였다. 1990년 2월, 넬슨 만델라는 자유의 몸이 된 후 마중 나온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외쳤다. 오늘 대다수 남아프리카인은 흑인과 백인 모두 아파르테이트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단호하고 대중적인 행동을 통해 아파르테이트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남아프리카 태생 백인들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많은 책을 읽으며 그들이 즐기는 럭비를 시청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웠다. 내 살과 뼈는 갇혀 있어도 나는 여전히 세계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내다보며 생각은 송골매만큼이나 자유롭습니다. 라는 편지의 글처럼 감옥은 그에게 훌륭한 학교였으며 인류 전체의 집단적인 지혜를 배우는 곳이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정치 협상이 있을 때 정치 폭력과 유혈 사태는 공공연히 벌어졌다. 1993년 4월, 넬슨 만델라가 속한 ANC의 젊은 지도자인 크리스 하니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했다. 흑인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여 백인 경찰과의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져 정치 협상이 무효화되고 흑백 유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 국영방송국의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오늘 밤 저는 모든 남아프리카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흑인과 백인에게 온 마음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편견과 증오에 가득 찬 한 백인 남성이 이 나라에 와서 악랄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이 나라 전체를 재앙으로 빠뜨릴지 모르는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프리카노 출신인 한 백인 여성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알려 이 살인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만델라의 대국민 메시지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적으로 방송되었다. 모든 국민이 침착하게 이 상황에 대처하고 한이의 죽음을 애도해 주길 간절히 요청한 만델라의 당부는 대규모 유혈 사태로 마감될 뻔한 정치 상황이 해결되는 단초가 되었다. 만델라는 바람과 태양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다고 내기를 하는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단호한 사람, 가장 폭력을 신봉하는 사람도 바꿀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방법이라고 믿었다. 같은 해 5월 7일 요하네스버그의 남쪽 도시 포체프스트룸의 럭비 경기장에는 남아프리카 태생의 백인 1만 5천 명이 검고 붉은 깃발을 들고 권총과 산탄총 등으로 무장하여 백인들의 자유를 위해 모여 아프리카노 인민전선이란 조직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조직의 지도자로 선택된 콘스탄드 빌료는 단 2개월 만에 경험이 출중한 10만 명의 군인을 포함한 15만 명의 남아프리카 백인을 모집했는데 그야말로 내전 직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델라와 함께 일했던 브라함 빌료는 일란성 쌍둥이인 콘스탄드에게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서로 대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형의 제안에 동생은 수락하였다. 아프리카노 인민전선의 수장인 콘스탄드는 만델라를 만나게 되어 만델라가 만들어준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 만델라는 100여 년 전 빌리언 가문이 영국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벌인 투쟁과 만델라 자신이 인종차별 정책과 싸워온 투쟁의 유사점을 콘스탄드에게 그의 고유 언어로 장군이라 부르며 이야기하면서 4개월에 걸친 비밀 회담을 이어나갔다. 서로가 대화를 이어갈수록 콘스탄드는 만델라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고 만델라 역시 전직 장군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 빌리언의 설득으로 아프리카노 인민전선은 무기를 내려놓고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자신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취했다면 결국 남아프리카는 거대한 피바다로 변했을 거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적과 마주 앉아 협상할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탁자 맞은편에 있는 자가 믿을 만한 인물인지, 그가 자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하는 점이다. 만델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다. 만델라는 수십 년간 감옥이란 학교에서 배우고 깨우친 지혜를 통하여 비폭력 운동의 원칙과 품위를 높이 올렸으며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다. 당신과 나의 충돌이 가장 극단적 형태를 띨 때도 나는 우리가 개인적 미움 없이 우리의 원칙과 이념만을 놓고 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모든 결투의 예법과 품위를 지킨 곧고 훌륭한 적과 싸웠다는 생각에 당신과 자랑스럽게 악수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1977년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보낸 편지에서 썼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분리된 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폐기하고 민주국가를 이루게 된 것은 소수의 백인 지도자와
다수인 흑인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 사이에 포용과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인과 흑인, 기독교도와 이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원주민과 이주민,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모두 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넓은 마음을 갖고 접촉을 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화를 하게 되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분리된 발전 정책을 철폐할 때 세상에는 평화가 스며온다. 한반도의 정전협정은 남북한 주민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고 하나의 민족이 분리되어 발전하기는커녕 파멸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 특히 군사복합제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집단들과 한반도의 정치가들이 아직도 분리된 발전 정책을 찬성하고 있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타이트보다 더 심각한 민족 분단 정책을 끝내기 위한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의 주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 끝내야 할 것이다. 나와 너를 분리하는 정책을 폐기하자. 접촉을 방해하는 정책을 없애자. 예전보다 빈번한 접촉을 허용하자. 서로 대화하는 장을 마련하자.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며 더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1번째 이야기, 넬슨 만델라와 차별의 철폐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번째 이야기, 독일 총리 빌리 브렌트의 무릎 꿇은 사죄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반도에서 남북을 분리하는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2번째 이야기, 독일 총리 빌리 브렌트의 무릎 꿇은 사죄. 상처가 치유될 때 평화가 싹 틀 수 있다.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상을 살펴보면 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나마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도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갈등과 분쟁은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아닐까? 오랜 세월에 걸쳐 죽이고 죽는 역사를 이어왔으며 아직도 불행의 역사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잊어버릴만 하면 서로의 상처를 다시 후벼파면서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유대인을 가스실에 보내 300만 명 이상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유대인들에게 독일인은 오랜 역사에 걸친 팔레스타인보다 더 철천지왼수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유대인의 아픔을 독일인은 어떻게 사과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했을까? 1943년 독일의 나치는 폴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려 하였다. 유대인들이 이에 반항하며 무장 항쟁을 시도하자 한 달 만에 진압하여 유대인 1만 3천 명을 죽였다. 이 중 6천여 명은 산채로 불타 죽거나 독가스 흡입으로 죽었으며 나머지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개토 봉기 때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1948년에 개토 영웅 기념비가 세워졌다. 1969년 독일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는 이웃나라 폴란드를 방문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여러 나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은 나치 정권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폴란드는 인구의 20%가 히틀러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독일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970년 동구권뿐 아니라 서방세계 국가들이 우리의 통일을 용인하고 축복해 줄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겸허해져야 한다.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참회의 정치를 내세운 빌리 브란트 총리는 바르샤바 조약을 맺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하였다. 나치 시절 학살된 유대인을 추모하는 게토 영웅 기념비 앞에서 헌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다. 반나치 투쟁 경력을 가졌기에 그것을 내세워 독일을 변호할 수 있었을 서독 총리가 피해 국가인 폴란드에 와서 독일의 가해 행위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은 독일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평화를 사랑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독일의 이미지를 드러내었으며 도덕적인 척도를 보여준 위대한 정치가의 이미지와 카리스마 있는 겸손한 총리의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폴란드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다. 당시 소련의 서기장 브레즈네프는 나는 독일보다 독일 총리를 더 신뢰한다고 말할 정도로 빌리 브란트 총리는 위대한 정치가, 세계적인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빌리 브란트의 무릎 꿇기 행동으로 폴란드인들과 유대인들은 독일에 대한 미운 감정들을 서서히 떨쳐버리기 시작하였고 독일이 유럽의 일원으로 그리고 세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총리로 있던 1971년에는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동방정책의 결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노벨상 위원회는 브란트가 오랫동안 적이었던 국민들 간의 화해를 위해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고 강조하였다. 브란트 역시 회고록에서 자신의 총리 재임 시절 독일 정책과 동방 정책의 종착점은 평화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동방 정책으로 동독과 서독의 교류는 활성화되었고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여 독일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도 동방 정책의 영향을 받아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햇볕 정책을 도입하여 남북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에 큰 공헌을 하였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11월 19일은 독일 역사에서 운명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1938년 벌어진 유대인 탄압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날은 독일의 나치 돌격대와 시민들이 유대인 상점 7천여 곳, 유대인 회당 1,400개를 공격하고 파괴하여 600만 이상의 유대인을 탄압하기 시작한 날이다. 메르켈 총리는 그날 이후 벌어진 일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고 문명에 대한 파괴였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폴란드에 사죄를 해왔고 50주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열린 헌화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의 고통과 속죄를 위한 역사적 용기,
그리고 우리가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었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빌리 브렌트 총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는 유대인과 폴란드인 그리고 세계인의 마음을 녹여 독일이 전범 국가를 탈피하여 유럽의 일원으로 그리고 세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가 시행한 동방정책은 독일 통일의 발판이 되었다. 독일 지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메르켈 총리와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에게도 계승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일이 유럽뿐 아니라 세계의 리더로 발돋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게 대동아 평화란 거짓 구호로 아시아를 전쟁에 몰아넣고 수백만 명의 인명과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침탈을 한 죄에 대하여 언제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은 양심 있는 일본 지도자의 진정 어린 사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2번째 이야기, 독일 총리 빌리 브렌트의 무릎 꿇은 사죄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잠시 분단과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평화는 엄마다. 우리 인간 존재들은 핵무기보다 수천 배나 강한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4가지 성스러운 피부색을 가진 우리 인류는 평화의 관점에서 한 가족으로 우뚝 서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들을 제거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하는 지도자를 길러내야 한다. 세상의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 평화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강한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 인간 존재들은 핵무기보다 수천 배나 강한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레온 셰난도어, 이로쿼의 족.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저항하지 않았던 이러한 가르침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평화적 저항으로 일관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한결같은 원칙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견해로서 절대 평화론 혹은 평화주의라고 불립니다. 국가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더라도 군사적 수단으로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절대 평화론은 중세에 이르러 급진적인 개혁파,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평화교회나 퀘이커파 등 소수의 개혁적인 교회에 계승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마릴 성도나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교회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군대 징집 거부 혹은 각종 군사훈련을 거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오늘날은 이러한 경우 양심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폭력 운동은 인도에서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평화적 시위를 통해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마하트마 간디, 일제하에서 대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통해 무력 통치에서 문민 통치를 이끌어낸 3.1운동, 미국에서 평화적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 그리고 수십 년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어 마침내 선거를 통해 인종차별제도를 종식시킨 넬슨 만델라, 대한민국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적 시위와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꾼 촛불혁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평화운동가들이 전쟁 반대를 외치며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이나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혹은 심지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모스크바 등지에서 시위를 하며 평화가 인류가 살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두 세대 이전만 해도 전쟁 반대란 안식년을 준수하는 종교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상적인 주장이라고 여겨졌고, 전쟁 대비를 위한 군대 징집과 군사 훈련에 반대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평화의 시대가 조금 앞당겨진 것 같으나 세상에는 여전히 갈등과 테러,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화는 엄마다 라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엄마다. 우리를 품어주고 먹여주고 살려준다.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고 따뜻한 집을 준다. 평화는 엄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준다. 우리를 보듬고 젖을 먹여준다. 평화는 엄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대고 싶은 무릎이고 우리가 울고 싶을 때도 생각나는 이름이다. 평화는 엄마다. 외로울 때 항상 생각나는 엄마. 죽고 싶을 때 떠오르는 얼굴. 평화는 엄마다. 내 삶의 탯줄이고 내 삶의 희망이다. 평화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평안하게 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메아리입니다. 그러기에 평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인류가 맺은 세계 최초의 평화협정은 누가 언제 맺었을까요? 세계 최초의 평화주의자는 누구였나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닌 마음을 얻어 나라를 거저받은 이야기, 그리고 핵전쟁의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줍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세계 최초의 평화협정.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힘이 센 나라는 이웃의 나라를 침범하여 굴복시키려 했다. 1875년 일본의 신식 전함 운요호가 강화도를 침입하여 인천 영종도에 상륙하여 약탈과 강간을 자행한 후 1876년 강화도 수호 조약을 통하여 조선의 해양을 측량하고 영사재판권과 상호 무관세를 통하여 막대한 이권을 가져갔다. 힘이 팽팽히 맞서거나 대내외에 다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합의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시대 서희와 거란의 소손령이 맺은 협정은 강동 6주를 고려가 거란으로부터 받고 대신 거란과의 전쟁을 외교로 이긴 역사적인 협정이다. 5000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군림하던 고조선이 접경의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역사적인 기록이 전해오지 않아 아쉽다. 지금까지 기록에 나타난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은 기원전 1274년경 맺어진 히타이트 이집트 조약이다. 이 조약문은 이집트 카르나크 신전 벽면, 람세스 2세의 장례를 위해 건설된 라메세움 신전 벽, 아부신벨 신전에 새겨져 있고 거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옛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점토판에서도 볼 수 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제19왕조의 황금기뿐 아니라 이집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파라오 중 한 명이다. 점토 조약문은 세계 최초로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평화조약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현재 국제연합본부에 복제본이 전시되고 있다.
이집트 조약문은 이집트 고유의 신성 문자로 적혀 있고 히타이트 조약문은 쐐기 문자로 적혀 있다. 이집트 조약문에는 파라오를 찬양하는 전문이 있으며 람세스는 왕, 하투실리스는 왕자로 차등을 두었다. 본문의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평화와 우정이 함께할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이집트의 위대한 왕과 하티의 위대한 왕자는 이제부터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을 것을 신들께 맹세한다. 하티의 위대한 왕자는 영원히 이집트의 땅을 침략하지 않으리라. 이집트의 위대한 왕은 영원히 하티의 땅을 침략하지 않으리라. 사실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16년 동안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오리엔트의 패권을 두고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국경 부근의 카데시 근처에서 전쟁을 치렀다. 이집트 람세스 2세의 공격으로 시작되어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지만 전략적으로는 카데시 탈환에 실패한 이집트의 패배라고 볼 수 있었다. 2년 후 숙부의 쿠데타로 이집트로 망명을 해온 히타이트 무르실리스 3세를 앞세워 이집트가 전쟁을 일으키자 히타이트 왕국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시리아의 위협도 있어서 이집트와의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인해 히타이트가 붕괴되면 이집트도 위험하게 되므로 그 제안을 기꺼이 수용하였다. 양국 간에는 상호 불가침 원칙과 기존의 양국 국경선을 인정하는 원칙을 확인하여 쌍무적인 방위 동맹이 맺어졌다. 만약 어떤 적이 이집트의 위대한 왕 라메스 메리아멘의 땅을 침범한다면 그의 요청에 부응하여 하티의 위대한 왕자는 그 적을 공격할 것이다. 만약 어떤 적이 하티의 위대한 왕자의 땅을 침범한다면 이집트의 위대한 왕 라메스 메리아멘은 그 적을 공격할 것이다. 두 국가의 중요 인물이나 도시가 배반하여 상대국의 망명 또는 투항할 경우 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상대국에서 도망쳐온 인물은 곧바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조항이 나온다. 그리고 이집트와 히타이트 땅에 존재하는 수천의 신들에게 맹세하는 문구가 히타이트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스의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것이다. 만약 그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집트의 왕 람세스는 그들을 징벌하고자 보병대와 기병대를 보낼 것이다.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한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스는 정통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통해 국가의 안위와 개인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동시에 망명자는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조항을 두어 이집트에 망명한 무르실리스를 손 아래 넣고자 하였다. 람세스는 평화조약을 자신의 우상화에 활용하였고 무르실리스의 송환을 끝까지 거부하면서도 하투실리스가 무사히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평화를 유지하였고 이후 히타이트가 지중해 쪽에서 세력을 키운 세력에 의해 패망하는 기원전 1180년 무렵까지 오리엔트 지역은 비교적 오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현재 터키 앙카라의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점토판에서는 외교 분야에 양국의 왕비들이 직접 개입한 사례가 보이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이집트의 위대한 왕비 네프테라가 히타이트의 위대한 왕비 푸드케파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자매가 안녕하기를, 그대의 나라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나의 건강과 안위를 묻는 편지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대는 우리의 우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대의 형제이기도 한 이집트의 위대한 왕과의 관계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겠죠. 위대한 이집트의 신 라와 히타이트의 신 풍우 신께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위대한 이집트의 왕 람세스 2세와 위대한 히타이트의 왕 하투실리 3세 사이의 돈독한 형제를 영원히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두 차례나 전쟁을 했으나 주변국의 정세와 자국의 이해를 고려하여 평화협정을 맺은 히타이트와 이집트 왕국의 사례는 3300년 전에 맺은 조약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조약문의 복제본이 UN 본부에 비치되어 있는 이유는 이 조약문의 당사자는 평등한 주체로서 상호 인정, 상호 불가침, 호혜 평등의 원칙에 합의한 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70여 년 전 한반도에 일어난 불행한 전쟁으로 맺어진 1953년의 정전협정.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현실성 없이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전협정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되었다. 남과 북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약속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미국과 북한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국제적으로 평화가 가능케 되는 아주 기이한 형태가 되었다. 2023년이면 정전협정 70주년이 된다. 한반도에도 마침내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평화가 싹 트는 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평화학자 디터 쟁하스는 현실 정치의 신념이 되어온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대신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고 주장하였다. 평화를 준비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다르며 그것보다 더 치밀해야 하고 더 체계적이어야 하고 주변국과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갈등과 분쟁 지역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어렵게 맺어진 평화 협약이 주변 정세의 변화로 인해 다시 갈등과 전쟁으로 치닫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꽃피우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3300년 전에 오리엔트 지역에서 평화 협약을 맺음으로써 평화가 왔듯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번 시간에는 3300년 전 세계 최초의 평화협정에 대하여 들려드렸습니다. 2022년 전쟁이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노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세계 최초의 평화주의자는 누구인가? 전쟁에 반대하는 주장은 사실 오랜 역사의 발자취를 갖고 있다.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서 전국시대 초기에는 제후국 간의 잦은 전쟁으로 도덕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이들 제자 백가 중에 공자, 맹자, 순자의 유가는 효제 인의 예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묵자를 창시자로 하는 묵가는 가족이나 신분 질서를 초월한 겸의 사상을 내세웠다. 상항, 한비자와 같은 법가는 법에 의한 통치와 군주 권력의 절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노자와 장자의 도가는 인위적인 정치와 인위적인 도덕을 반대하였으며, 농가는 지나친 정치적 격변과 혼탁한 세상에 반대하여 문명 생활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농사에 종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 중 묵자는 국가와 백성의 이익에 가치 기준을 두고 기득권의 착취, 사치와 방종을 비판하며 절용을 생활 신조로 삼아 이론과 실천을 철저하게 병행하였다. 춘추 전국 시대에 묵가 학파가 창립된 후 수백 년 발전되어 유가와 상호 대립하는 또 다른 높은 산봉우리였다. 그러나 전제국가가 성립하면서 기반을 잃기 시작하여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빛을 못 보다 오늘날 비로소 진정한 재평가를 받고 있다. 묵자는 동이족 문화의 땅이었던
산둥성 텅저우 시인 옛 노나라 땅 사람이라는 설이 학계 대다수 학자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재 묵자 탄생비가 텅저우에 세워져 있다. 묵자는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 가정에서 태어나 목공 기술과 수레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상당한 경지에 수학, 역학, 기계학 지식과 기능이 종합되어야 수레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평민으로서 묵자는 사람들이 겪는 배고픔과 추위,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고통을 목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땅을 경작하고 옷을 만들어 백성을 구제하려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지행합일, 절약을 강조하고 사치를 멀리하고 운명론과 등급제도를 거부하는 등 여러 주장을 하였다. 그 중에서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주장이 바로 오늘날 평화운동가들의 반전평화주의와 맞닿아 있다. 천세량의 묵자답객문, 묵자연표를 보면 14세에서 16세에 걸쳐 정나라 사람들이 애공을 시해한 사건을 접하고 진나라에 이르렀을 때 장군 지백이 중항시와 범시를 공격한 일, 그리고 한, 위, 조가 지백을 살해하고 진나라를 삼분한 일들을 보면서 비공, 즉 반전평화사상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한다. 묵자의 비공 상중하 세 편을 보면 묵자는 전쟁을 옹호하는 제후들의 목소리를 반박하면서 자신의 반전 이론을 깊이 쓰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첫째,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나 자두를 훔치면 관리들은 그를 붙잡아 처벌할 것이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남의 개나 닭, 돼지를 훔치는 사람의 잘못은 남의 복숭아나 자두를 훔친 것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남을 해친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남의 외양간에 들어가 소나 말을 훔치는 것은 그 죄가 더하다. 더구나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옷도 빼앗고 창과 칼을 훔친 사람의 잘못은 이보다 더 심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큰 불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 나라의 귀한 재산을 파괴함으로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대규모로 공격하여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잘못임을 모르고 칭송하고 의롭다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정의와 불의가 분별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동안 일구어온 재산을 파괴하고 국토를 유린하였는가. 미국이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사건들, 일본이 한반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을 침략한 사건은 아무리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호도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둘째, 전쟁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한 번 군대가 출정하면 전쟁에 동원한 인원, 장비, 그리고 물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며 전쟁을 하면서 입은 손실과 타격도 엄청나니 이겨도 상처뿐인 승리요 영광이라는 것이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군사를 일으키기엔 덥고 추워서 봄에 군사를 일으키면 백성들이 밭을 갈고 나무를 심으며 씨 뿌리는 일을 못하게 되고 가을에는 추수를 못하게 되어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추위에 얼어 죽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된다. 그러기에 묵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명성과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을 탐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만 명의 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엄청난 물량의 폭탄과 물자로서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역시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잃었으며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의 경우 서로가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음을 전후 회담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 또한 푸틴이 러시아의 영광만을 재현하기 위한 전쟁이지만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영문을 모르고 전쟁에 끌려온 러시아의 징집병들에게도 재앙이 되었다. 셋째, 침략 전쟁은 그 어느 것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뿐 아니라 전쟁 상대국도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리고 전쟁에 충당되는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기 위해 백성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게 된다.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 백성들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나라의 문제와 양제는 고구려를 침범하였으나 패배하였고 결국 전쟁으로 인한 재정 파탄으로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한반도에서 1950년에 일어난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서 아직도 서로의 생사를 모르고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전쟁의 참화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묵자는 침략 전쟁을 말로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송나라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초나라의 장인 공수반과 초나라 해왕을 설득하여 결국 초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공수반이 초나라를 위해 성을 공격하는 기계인 운제인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 송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묵자는 열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초나라에 달려가 공수반을 만나 말한다. 선생께서 운제를 만들어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송나라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초나라의 땅은 남아 돌지만 백성들의 숫자는 부족한데 부족한 백성들을 희생시켜 남아도는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송나라를 치는 것은 어지을지 못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간하지 않는 것은 충성스럽지 못하며 간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강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로움을 받들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많은 백성을 죽인다면 미루어 생각을 할 줄 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수반은 묵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초나라 왕을 대면하게 했다. 묵자가 초나라 해왕을 만나서 말했다.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화려한 자신의 수레를 버려두고 이웃에 있는 낡은 수레를 훔치려 하고 화려한 자신의 비단옷을 놔두고 이웃의 거친 베옷을 훔치려 하고 좋은 음식과 고기는 놔두고 이웃의 겨와 지게미를 훔치려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시겠습니까? 해왕이 말하였다. 그런 사람은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지요. 이에 묵자가 말하였다. 초나라는 사방이 5,000리이고 송나라는 사방이 500리이니 이는 마치 무늬가 새겨진 좋은 수레와 낡은 수레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나라에는 운몽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근처에 물소와 외뿔소, 고라니, 사슴 같은 짐승들이 가득하고 장강과 한수에서는 물고기, 자라, 악어 등이 나와 백성들은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꿩이나 토끼, 여우 같은 것조차도 나오지 않는 나라이니 이는 마치 기장과 고기에 대해 겨와 지게미 같은 것입니다. 또한 초나라에는 좋은 목재가 나는데 송나라에는 긴 나무도 없으니 이는 마치 술을 놓은 비단과 짧고 거친 옷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께서 송나라를 치시면 반드시 손상시킬 뿐 얻는 게 없을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했다. 좋은 말이오. 하지만 공수반이 나를 위해 운제를 만들었으니 반드시 송나라를 빼앗을 것이오. 그러자 묵자는 다시 공수반을 만나러 갔다. 묵자가 허리띠를 풀어 성 모양을 만들고 나무 조각으로는 성을 방어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공수반이 성을 공격하는 기계를 써서 9번이나 공격을 시도했지만 묵자는 이를 다 막아내고도 여유가 있었다. 공수반이 굴복하여 말하길 나는 선생을 이길 방법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묵자 역시 나도 선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초나라 왕이 그 까닭을 묻자 묵자가 말했다. 공수반의 뜻은 저를 죽이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를 죽이면 송나라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곧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자들 300명이 이미 제가 만든 방어용 기계를 가지고 송나라 성 위에서 초나라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으니 비록 저를 죽인다 해도 전멸시키진 못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초나라 왕이 좋소, 송나라를 공격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 묵자가 돌아가는 길에 송나라를 지나가는데 비가 내려 비를 피해서 마을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런데 문지기가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묵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신묘하게 일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을 모르고 드러내놓고 싸운 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묵자는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겸양을 보였다. 그야말로 반전평화 이론가일 뿐 아니라 실천가로서 오늘날 노벨 평화상을 몇 개라도 받을 만한 평화사상가이고 평화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묵자의 이러한 노력을 잘 몰랐다. 차이 위안페이는 중국 윤리학사에서 묵자는 침략을 비판하였지만 방어를 비판하지 않았다고 묵자의 비공을 한마디로 정리하였다. 묵자는 15권 71편인데 이 중 수성과 방어를 소개한 것은 20편으로 성지 수비를 핵심으로 하는 방어 이론 체계로 모든 수성 전술을 포괄하고 있다. 평화는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 데서 온다네. 침략 전쟁을 하기는 쉬우나 그 피해는 상상이 안 되네. 평화주의자 묵자는 침략 전쟁을 막기 위해 열흘 밤낮으로 달려갔다네. 그리고 전쟁의 실권자를 만나 설득을 하고 침략 전쟁이 쓸모없음을 물리적인 방어용 기계를 통해 미리 보여주었다네. 침략당할 나라에 방어용 기계를 설치하여 공격이 무모함을 보여주었다네. 전쟁의 무익과 침략의 쓸모없음을 설득하여 전쟁을 막았다네. 그러나 그 나라의 문지기조차 신묘한 일을 알아주지 못하였다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초의 반전 평화주의자 묵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살던 삶의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는 현실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고려 태조는 어떻게 신라를 온전한 채로 통합했을까? 후삼국 시대, 신라는 국력이 쇠퇴하여 옛 백제 지역에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개성 이북에는 궁예가 나라를 세웠다가 의심과 포악한 성격으로 국사를 망치게 되면서 덕망과 인품이 있고 무장으로 이름난 왕건이 신하들로부터 추대되어 고려를 건국하게 된다. 태조의 과제는 신라와 후백제를 정복하여 통합하는 것이었다. 손자병법은 적국을 온전한 채로 포섭하는 것이 최상이며 국토를 파괴하고 얻는 것은 차선이다 라고 말하였다. 태조 왕건은 손자병법을 따라 신라를 온전한 채로 포섭하는 최상의 방법을 따랐다. 고대로 내려오는 병법서에는 육도, 삼약, 손자병법, 오자병법 등 무경칠서라는 병법서가 있으나 손자병법만큼 오랫동안 많이 읽히고 후세에 영향을 준 병법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자의 제자로서 손빈 병법의 저자인 손빈, 법가 사상의 창시자인 한비자, 노장 사상의 쌍두마차인 노자, 그리고 정복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 태왕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손자병법, 육도, 삼약 등 병서를 완전히 소화하여 전략을 짜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구려 신대왕 때의 국상은 명림답부인데 이때부터 시작된 청야입보 전술은 적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해 들판을 비우고 성 안에 들어가서 결전을 치르는 전술로 수당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손자병법 구지편에서 말한 산지전투의 원칙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민족의 역사상 최대 영토를 개척한 정복군주로 불리는 광개토 태왕은 동북쪽으로는 북부여를 정벌하고 서북쪽으로는 숙신,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을 점령하였으며 한반도의 신라를 백제의 침략으로부터 구하였고 한강 이남 백제의 성을 공격하여 한강 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광개토 태왕은 정복전쟁에 나갈 때 군대의 물자와 비용을 이웃 부족 국가에게 징발하는 방법을 통해 전쟁 비용을 절감하였다. 수군을 양성하여 서해 쪽의 서안평, 즉 오늘날의 단동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였다. 신호와 통신 체계를 통일하고 장비와 무기의 단위를 표준화하여 원정을 나가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종합 군대를 양성함으로써 요동과 요서를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다. 손자병법의 작전편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군역을 2번 징집하지 않고 군량미를 3번 보내지 않으며 먼저 국내에서 군수 물자를 모으고 다시 적에게서 빼앗아 보충해 군량을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광개토 태왕은 손자병법을 넘어서는 전략가로 여겨진다. 어린 시절 국사 시간 때 강감찬 장군의 살수대첩을 배운 기억이 난다. 수나라 군대의 절반쯤이 청천강을 건넜을 때 기습하여 수나라에 치명적인 공격을 하여 승리한 살수대첩은 손자병법의 행군편에서 말한 적군이 강을 건너 공격해오거든 적이 물에 들어가 있을 때 공격하지 말고 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원칙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승리를 이뤘다. 고구려의 연개 소문이 당나라 태종인 이세민을 이길 수 있었던 내용이 무경 7서 중에 7번째 책인 이위 공문대에 나온다. 당의 불세출 영웅인 이세민이 병법의 천재 이정이라는 전략가와 병법을 주제로 문답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세민이 연개 소문에 대해 말하면서 고구려는 당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당나라에서는 고구려의 방어 전술이나 지형, 날씨 등을 잘 모르나 고구려에서는 당의 병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손자병법은 2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도 익혀왔던 병법서로서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을 격퇴하는 전술로 많이 활용되었다. 손자병법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병법서로 생각되지만 실상 손자는 전쟁을 하지 말라, 전쟁에 신중하라, 전쟁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화공편에서 손자는 말한다. 현명한 군주는 심사숙고하고 훌륭한 장수는 신중히 처리한다.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얻는 것이 없으면 부리지 않으며 위급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 군주는 분노로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는 노여움으로 전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계산하여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고 이익이 없으면 행동을 그쳐야 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전쟁이 가져올 이익과 손실을 잘 따져서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손자는 2500년 전에 강조하였다. 그러기에 손자병법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전쟁은 나라의 큰일이다.
인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니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왕건 역시 손자병법을 철저히 익히고 실천하였다고 여겨진다. 왕건이 궁예의 신하로 있을 때 신라나 후백제를 공략한 경우 상비군만을 대상으로 공격하되 민간인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국토를 파괴하지 않았다. 왕건은 이러한 덕망으로 궁예의 관료들에 의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으며 즉위 후 2년 만에 중패비사라는 행동지침을 표방하였는데, 이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또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선물을 후하게 주고 말을 겸손하게 함으로써 세력을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다.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 역시 이미 쇠퇴의 일로를 걷고 있는 신라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군을 이끌고 신라의 수도 경주를 침공하여 포석정에서 궁녀들과 대신들과 더불어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던 경혜왕을 죽인다. 견훤은 경순왕을 신라왕으로 옹립한 후 왕족, 재상, 예술가, 여인 등과 더불어 역대의 국보와 무기 등을 탈취하여 철수하였다. 이 사실을 안 왕건은 신라에 평화사신을 보내어 위로하는 한편 신라를 지원할 목적으로 철수 중인 후백제군을 공산성인 대구 일대에서 공격했으나 오히려 포위되어 악전고투하며 마침내 패전하였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패배였지만 전략적으로 성공하였는데, 왕건은 신라의 경순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라의 백성들은 견훤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마치 이리떼를 만난 것 같더니 지금 태조 왕건을 대하고 보니 부모를 대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당시 고려는 북쪽 발해 및 말갈, 남쪽 후백제, 동남쪽 신라와 국경선을 맞닿아 있었으며 바다 건너 나주 서남해에서도 후백제와 대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왕건은 여러 세력 및 국가와 전쟁을 하면 통일의 최초 승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력을 후백제에 집중하고 여타의 상대는 포용 정책에 기반한 유화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에서 왕건은 무력으로 신라를 정복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라의 국토나 백성들을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왔다. 그리고 서남해 후백제 지역을 공략하고 있을 때 후백제에는 왕위 계승을 위한 내분이 있어서 견훤이 고려의 전략적 기지인 나주로 망명하여 왔다. 왕건은 견훤을 매우 공손하게 대우하며 포용하였다. 이즈음 나날이 국력이 약화되고 있던 신라의 경순왕은 정권을 이양하고자 알려왔다. 935년 11월 신라의 경순왕을 비롯한 신하들을 신분에 따라 명예와 재산을 분배하여 줌으로써 신라의 국토와 백성 모두를 온전하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포섭하였다. 이후에 후백제의 장군 박영규가 고려에 투항하여 왔고 견훤도 반역한 아들들을 숙청해달라고 요청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신검 등의 아들들을 잡았지만 관대하게 포섭하였다. 전투가 필요한 경우 전투를 하였지만 왕건은 가능하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백성과 국토를 다치지 않게 신라와 후백제를 정복하고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처럼 왕건은 손자병법에서 말한 대로 적군을 온전한 상태로 포섭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국토의 파괴를 피하고 아군과 적군의 생명을 아껴 민생을 살렸으며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물자를 저축하여 고려 창건에 더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이 시간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온 나라를 통째로 가져온 태조 왕건의 평화적인 통합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서 통합하는 방안은 없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핵전쟁의 위기를 극복하여 인류를 멸망에서 구출하다.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무기의 증강과 핵 위협 전략의 위험을 강력하게 규탄한 것은 1955년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이다.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러셀이 주도하고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지지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과학자 11명이 서명을 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국가나 대륙 또는 신념에 얽매이는 구성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존립이 의심되고 있는 인류라는 종의 일원으로서 말하고자 한다. 최고의 권위자들이 하나같이 수소폭탄을 사용하는 전쟁이 한 번만 나도 인류는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 순간에 곧바로 죽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질병으로 서서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폐기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호소한다. 여러분의 인간다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모두 잊어라. 그럴 수 있다면 새로운 낙원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인류가 멸종될 위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962년 10월 27일은 운명의 날 시계가 0시 1분 전까지 갔던 순간이다.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로 인해 미국과 소련이 1962년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립한 군사 위기인 이 사건은 냉전 중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세기적인 대립 사건이자 냉전의 절정이라고도 평가되며 군사 강대국 사이에 벌어진 전면적인 핵 대결의 유일한 사례 연구이며 핵전쟁을 피한 훌륭한 사례로 기록된다. 쿠바 정부의 국가평의회 의장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 쿠바 혁명 성공 이후 유나이티드 후르츠로 대표되던 여러 서방계 자본을 추방하고 토지를 국유화하는 등 미국이 중남미에 다져놓은 정책적 기반을 흔들었다.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CIA를 통해 피델 카스트로 제거를 시도했고 피그만 침공을 진행하는 등 쿠바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였다. 쿠바 정부는 피그만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세계 최강국 미국의 앞마당에서 미국을 혼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소련에 협력을 요청했다. 소련의 흐르쇼프는 서방 압박용으로 시도했던 1961년 베를린 위기와 장벽 설치가 오히려 서방 국가들을 단합시키는 결과만 가져와 실망하고 있던 차에 피그만 침공과 더불어 카리브해의 긴장이 강화되자 쿠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였고 이데올로기적 목적과 공산주의 확산이란 세계적 목표를 바탕으로 쿠바를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소련 지도부는 미국의 쿠바 침공이 임박하였다고 여겼다. 거기에 소련 지도부, 엘리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를 비롯한 쿠바 혁명가들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고 이들 제3세계 혁명가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까지 있었다. 후르쇼프는 1962년 5월 21일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였고 카스트로와 후르쇼프는 1962년 7월 7일에 공식적으로 핵미사일 기지 건설에 합의한다. 이후 쿠바의 사정거리가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동남부에 달하는 R-12 미사일과 여기에 탑재할 핵탄두를 9월 8일과 16일에 나누어서 보내주고 이후 당연히 미사일 기지를 만들 전문 인력과 장비를 배달한다.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동맹국인 쿠바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자 핵 전력이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절박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기지가 건설되던 1962년 10월 14일 쿠바의 하늘을 감시하던 U-2가 찍은 항공사진이 펜타곤과 백악관에 전달되었는데
소련이 쿠바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 및 관련 시설이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공군, 해군, 육군 수뇌부는 폭격이나 미사일로 쿠바의 발사시설을 공습하거나 쿠바를 침공하는 방안을 옹호하였다. 한편 케네디의 민간 국방 전문가들은 쿠바의 소련군이 공습으로 죽게 되면 소련의 보복 핵 공격으로 8천만에서 1억 명의 미국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묵인, 전면 침공, 공습, 회유 등의 수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케네디는 베를린의 봉쇄를 연장하는 단어 대신 검역 선포문에 서명을 한다. 소련의 미국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사일을 철수하여 평화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도 소련 상선의 검역 거부 시 승선하지 말 것, 소련 잠수함을 미국 해군이 선제 공격하지 말 것, 미군 함정에 러시아어를 하는 인원을 승선시키는 절차 마련, 소련과 쿠바가 미사일 공격 전에 미국의 선제 공격 배제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시나리오별로 생각하면서 소련과의 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작은 조치도 점검한다.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소련이 미국 전역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전 세계에 알렸다. 전군의 데프콘3를 발령함과 더불어 항공모함 8척을 포함 무려 90척의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켜 쿠바의 모든 영해를 봉쇄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카리브해로 미사일 기지 건설 자재를 싣고 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강제 수색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시 격침시키라는 초강수를 둔다. 미 공군은 플로리다 공군기지에 140대였던 전투기를 511대로 40기의 공중급유기를 파견해서 증강시켰으며 중앙방공사령부는 520여 기의 추가 항공기를 언제든지 출격시키게끔 하기도 했다. 흐루시오프는 미국의 쿠바 봉쇄를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제법 위반이자 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미사일 부품과 기술자를 태운 자국 선박에게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핵잠수함 6척의 호위하에 쿠바로 강행 진입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에 미군은 P3 대잠 초계기와 순양함을 급파했고 동시에 즉시 보유한 모든 핵전력에 비상대기 명령을 하달, 주요 전략폭격기에 핵탄두 탑재 준비를 마쳤으며 탄도미사일들은 발사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에 서로 비상이 걸리고 동독과 서독은 물론이며 소련과 미국의 군사력이 맞닿는 모든 곳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피어올랐다. 그야말로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상황. 모든 인류가 두려워했던 제3차 세계대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케네디가 설치한 녹음 테이프에 의하면 케네디는 봉쇄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믿지 않지만 그에 대비하여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10월 25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 대사 애들레이 E. 스티븐스는 쿠바에 배치된 소련 탄도미사일의 정찰 사진을 공개하면서 소련 측 대사 조린에게 귀하는 쿠바의 귀국의 탄도미사일이 배치 중임을 인정하시오. 통역 기다릴 것 없이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조린은 여기는 미국 법정이 아니오. 검사가 범죄자를 치조하는 듯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소 라고 응수했다. 10월 26일 흐루시오프는 케네디에게 친서를 보낸다. 평화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성을 잃지 않았다면 자본주의자와 하물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공산주의자 모두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흐루시오프는 케네디에게 터키에서 미사일을 제거한다면 자신들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제거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미국과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터키와 쿠바 양국의 국경과 주권의 보전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10월 27일 로버트 케네디와 아나폴리 도브리닌이 만나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것과 터키의 미사일 철수를
쿠바에서의 미사일 철수와 교환하자고 합의했다. 10월 26일에서 27일을 거치는 새벽, 카스트로는 아바나의 소련 대사관에게 가서 앞으로 24시간, 늦어도 72시간 내로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고 흐르쇼프에게 알렸다. 그리고 미국이 침공하는 즉시 소련이 미국을 향해 핵 공격을 감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에는 흐르쇼프의 두 번째 그리고 공개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터키의 미국 미사일 기지도 철수할 것.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은 터키의 주피터 미사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그것이 공개적 메시지인 이상 흐르쇼프의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적인 거래는 나토 동맹국들의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굴복으로 비춰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 합동참모회의 구성원들은 흐르쇼프가 비밀 전문을 보내면 될 것을 공연히 공개 메시지로 보내서 이를 망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침내 소련 시각 28일, 미국 시각 27일 오후 미국의 U-2 정찰기가 소련 영공을 침범, 양측 전투기들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날아올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흐르쇼프는 케네디에게 터키에 배치한 미국의 중거리 탄도탄의 철수를 조건으로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라디오 방송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공식 루트가 아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언론 플레이로 의심했고 또 동맹국 터키의 안전보장 문제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제안을 거부한다. 흐르쇼프는 10월 28일을 기하여 선단에 회항 명령을 내리고 쿠바의 미사일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렇게 쿠바 미사일 위기는 종결되었다. 만약 소련과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켰다면 미국의 핵폭탄은 소련의 주요 도시들과 소련의 동맹인 중국, 쿠바, 북한, 동유럽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것이고 소련의 핵폭탄 역시 미국의 주요 도시들, 서유럽 도시들, 일본과 한국의 주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서 지구는 생지옥이 되어 문명 이전으로 돌아갔을지 모른다. 어쩌면 수억에 달하는 지구촌 인구가 사라졌을 것이고 오늘날 필자는 이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리라. 쿠바 미사일 위기 13일 동안 케네디는 합동참모회의 지도자들, 국무부와 국방부,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등 지도자들이 쿠바를 공습하거나 침공하라는 끈질기고 호전적인 조언과 압박에 대해 거의 혼자서 맞서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쿠바 주변 공해의 기뢰 부설, 검역 발표와 동시 전쟁 선포, 항로를 돌린 소련 선박 나포, 단속반의 승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전 감수, 소련 잠수함을 공격해서 검역을 강행, 미군 정찰기를 무장시켜 쿠바군의 대공 사격에 대해 응사, U-2기가 격추되면 SAM 기지 즉각 폭파와 같은 도발 가능성이 있는 대책을 계속 회피하거나 보류하거나 적어도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핵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했다. 하지만 미사일 위기가 해결된 후에 케네디는 카스트로를 제거하려는 활동을 지원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선한 의지만큼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불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선한 의지를 가진 선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생존의 위기에서는 누구나 선한 의지를 가지게 된다. 쿠바의 위기는 핵전쟁을 피하려는 케네디와 흐르쇼프 그리고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선한 의지에 의해 해결된 것은 아닐까?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생각은 한 나라뿐 아니라 세상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기도 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반드시 생존해야 하는 급박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평화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 시간에는 쿠바의 미사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핵전쟁을 방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핵전쟁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세상의 평화는 선한 의지를 가진 선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칸트의 말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려는 각오를
하면 좋겠습니다.